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외 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대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후보들은 일제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상황인데요. 제외 국민 투표율과 또 사전 투표율이 이번 대선 판세와 좀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대선인데 이제 제외 국민 투표율이 79.5%나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인 걸로 알 수 있겠고요. 네. 정말 좀 뜨거운 심판 정서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은 평시에 치러지는 대선이 아니라 12.3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정말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주 목, 금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후보의 지지를 유보하거나 특정 후보를 아직 고르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정하고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뜨거운 심판의 열기를 이번 사전투표 현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기대감이 있고 그럼에도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이제 최고를 기록한 상황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사전 투표율 이제 이번엔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에 이틀 동안 치러지는데 이건 또 대선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또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국민적으로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대 최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한쪽 진영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수치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참여하는 분들은 좀 민주당 지지 성향인 분들이 많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좀 물리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불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월요일과 금요일에 투표일이 결정되게 되면 주말과 접목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본선거는 꼭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는 목요일, 금요일 이루어지는 현재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예년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투표를 많이 참여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개헌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변절자들의 야합이다. 개혁신당은 중도 보수의 가치를 못 담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대선을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인데 반명연대가 성사된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박성민 대변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단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 오랜 기간 몸을 담았던 인사이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탈당을 해서 당을 창당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날의 정치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그 이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고 전남도지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더 나아가서는 김대중 정부와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포럼 사이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명을 하는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상임고문께서 어떤 공동정부
후보 추진을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제 백드립을 보시면 뭐 독재 국가를 막아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광훈과 손잡는 세력은 괜찮고 혹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과 손잡는 것은 괜찮으냐라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아내야 할 것이 과연 민주당이냐, 오히려 멈춰 세워야 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단일화는 오로지 반명이라는 감정만을 내세울 뿐이지 구체적인 명분도 어떤 국민들께 감동을 줄 만한 납득 가능한 사유도 없는 연대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연대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도 못한 연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일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고 확정된 바도 없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점, 또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모두가 승복했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죠. 진보당이 어떤 당입니까? 내란죄, 이석기 씨가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고 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오히려 확정적인 내란 정당과 손잡은 것은 민주당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준석 후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죽은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집권은 다가올 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인 이 치열한 갈등 상황에 양당 모두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 당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졌는데 나머지 한쪽 당은 오히려 입법권의 행정권까지 틀어주고 사법부까지 겁박을 하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 개인 독재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사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나 김상욱 의원 같은 조금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영입하고 이런 것들을 중도보수 행보라고 굉장히 그 홍보를 가열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훨씬 더 중량감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 대표까지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경계가 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계엄 세력과 단일화는 없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단일화와 이제 선 긋는 기자회견을 이제 이렇게 잇따라 열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거부하면 그 뜻을 존중하고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경전이 점차 이제 가열되고 있는 그런 막판의 상황인데 오늘 그 TV 토론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계속해서 좀 제안하는 상황이 뭐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선거 자금 때문에라도 성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와 저희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가 협상이 결렬된 걸 넘어서 협상 과정에 나왔던 기밀 얘기들까지 죄다 폭로를 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직후 새벽까지 토론을 거쳐서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 직후를 기점으로 또다시 단일화 협상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일 후보로 1대1 맞대결을 하는 것이 더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지표를 유지할 거란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두 번의 TV 토론을 거쳐서 이재명 후보가 잇따른 말실수를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3자 구도에서 40%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김문수 후보에게 모인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는 두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목매진 않는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내일까지가 이제 단일화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물론 뭐 모든 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단일화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유일하게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 오직 이것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개혁신당의 뜻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대결로 이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조차도 이 단일화가 좀 물 건너갔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치열하게 싸워서 당선까지는 결국에는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의 독자적인 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조직력을 확인하고 지지세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일화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친윤계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윤상현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합동 유세를 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결정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미영 대표님. 글쎄요. 사실 당원들이 좋게 보기 힘든 상황이죠. 어떤 선거 유세를 조건을 달아서 나는 누구와는 같이 못하겠다. 초등학생들 기싸움하는 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당원들께서 한동훈계 소위 그쪽 의원들이 이기면은 내가 잘했고 한동훈 후보가 유세를 도와줘서 그랬고 지면은 윤상현과 같은 친윤 의원들을 쳐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합동 유세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이름조차 달지 않은 그런 선거복을 입고 선거를 뛰어왔고 네. 어제도 사실 거의 선거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그렇게 일정이 잡힌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적폐니 구태니 뭐 친윤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공세를 하면서 좀 야당만도 못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당권 행보를 위한 초석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정말 아마추어적이다. 당원들은 이렇게 당의 중요한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계파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위한 표를 던져본 적이 없다. 이런 과거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게 어떤 윤석열의 귀환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윤상현 의원이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는 모양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보면 전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고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 왔던 인사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말로는 새롭게 뭐 새로운 정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이제 임명하는 인사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처럼 역할을 했던 이런 분을 임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캠프 인선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석동현 변호사를 임명했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 이런 인선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당 내에서조차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약 1시간 후에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원래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슈가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경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후보별 전략은 각 당이 좀 어떻게 짜고 있는지 박성민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사실 토론회 주제와 별개로 그동안 진행됐던 토론회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모두가 함께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특히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강한 공세를 퍼붓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마지막 토론회이니만큼 그런 부적절한 정치 공세가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부디 좀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번 대선 때 잠깐 언급이 됐던 개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아니면 권력 분산과 관련된 후보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도 어떤 그동안 후보자 각자 발표한 전략들이 있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문하고 공세를 펼치고 답을 듣고 이런 양상들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자세처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방향, 그리고 차분하게 국민들께 본인의 어떤 전략과 뜻을 설명하는 방향, 그리고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민영 대변인 오늘 그 마지막 TV 토론이 이 대선에도 어느 정도 일정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사전투표 바로 전날 이어지는 마지막 방송 토론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거의 이번 선거의 클라이막스와 같다. 대단히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토론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좀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책적인 그런 디베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가 호텔 경제론을 지적을 하자 극단적이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일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난 사회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일가를 했거든요. 굉장히 토론에서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태도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좀 토론 자체를 좀 흐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께 정책과 국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한 주제가 무엇보다 정치 주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는가? 저는 그런 통렬한 그 자기 반성과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이라는 구도에서 이 개헌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 87 체제가 40년이 지속됐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뭔가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다. 시스템 자체가 야당이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유인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부와 정부가 잘못되어야만 반사이익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왜곡된 유인 구조를 갖게 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1차례 줄탄핵으로 행정부 파괴에 앞장섰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87 체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전향적인 이재명 후보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 시행이 되는데 짧게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TV 토론도 있고 앞으로 이 판세를 좀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그 사이에 좀 판세 변화가 있을지 가도에 좀 변화가 있을지 두 분께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사실 판세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투표 날이 되면 될수록 접전으로 가는 양상이 펼쳐질 거다. 각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공공연하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뭐 토론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중앙에서의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하게 저는 투표 날까지 유의미한 행보로 보이는 것은 골목골목을 돌면서 유세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중에서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던 당원들을 깨우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직접 연락을 드리고 투표를 독려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 표를 정말
정말 직접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 전략이 저는 효과적일 거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라든지 공방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이고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정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구도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린다면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이 이번 선거와 딱 정반대 분위기였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시종일관 지지율을 리드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약진하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기간에 진입하기 직전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는 10% 이상 이길 것이다,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낙관적인 분위기였는데 지나고 보니 깜깜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1%포인트씩 좁혀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전날 조사에서는 1%까지 좁혀지는 그림이었고 네. 실제 출구조사를 오픈을 해보니까 정말 접점인 상태, 그리고 실제 득표율도 0.73%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되짚어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대선은 49대 51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투표는 실제 득표가 이어져야 투표장으로 나와서 그 지지를 표출을 해야만 이것이 실제 득표에 반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또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비토가 상당히 큽니다.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알력은 클 수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특별한 네거티브 이슈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 이득을 볼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런 관점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각 후보들에게는 이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그런 일주일 남겨둔 대선 시기가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 결과를 갖고 또 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청년 맛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